창문여고를 담당하고 있는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강사 오혜신입니다. 내신 분석을 진행할 건데요. 저의 소개는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교과서, 모의고사, 부스트 모카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학교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창문여고 시험 범위가 많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많은지. 다른 학교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교과서 2개 정도는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 창문여고는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어법, 어휘가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는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하나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2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총 46개 지문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스트 보카라고 부교재가 단어장이 있는데, 여기 단어장이 한 번 시험 치게 됐을 때 400개 정도의 표제어가 실려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대부분 다른 학교들은 모의고사 1개 정도만 들어가고 교과서도 2가 정도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창문여고는 랭귀지 포인트, 어법, 어휘도 들어가고 모의고사도 2배나 더 많죠. 그 다음에 부교재도 지금 단어장을 따로 쓰기 때문에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기간 안에서 굉장히 이제 빡빡하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스케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많은 것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신 대비를 하면서. 어쨌든 나중에 선택은 하겠지만 아이들이 그래도 영어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수능까지 직결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누구나 다 단어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단어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엄청 많이 외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부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영어 성적의 향상을 내신적인 어떤 부분만 좀 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창문여고에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밀도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보내실 것 같아요. 시험 범위 비중은 당연히 모의고사가 많겠죠. 범위가 많기 때문에. 네. 문제 유형별 비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그 2024년도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러니까 작년이랑 비교했고 그 전년도랑 또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중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첫 시험은 굉장히 쉽게 내시는 편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어떤 일인지 몰라도 작년보다는 조금 난도를 높게 이제 하셨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렵게 느꼈을까라는 거에서 포인트를 찝어보자면, 제가 3가지 유형 정도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법을 같이 말씀드리긴 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애들이 어려워했을까라는 거를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한 가지 요약만 말씀드리자면요. 이 모든 3가지 유형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될 때 시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거를 정말 열심히 암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정작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봤더니 적용하고 응용하는 문제가 조금 생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던 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외적으로 뭔가 새로운 문장, 새로운 단어들, 어떤 추가 변형적인 것들이 조금 많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뭔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술형이라 특히 여기 앞에 나오는 복합 범위 있잖아요. 6문제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거의 상위권이 많이 이제 뭔가 갈라진다라고, 상위권을 어떤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항. 지금 여기는 영영 풀이에 대한 어떤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 표준어 단어 위주로 좀 많이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에 대한 해설이 되어 있는 영영 설명은 아이들이 시험장에 처음 보게 되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보는 문장 자체를 의미에 맞게끔 독해를 또 정확하게 해내지 못한다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단어에 암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적용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데올로기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데올로기라는 어떤 단어를 배울 때 굉장히 기계식으로 그냥 외워요. 아이고 철자는 어떻게 되고 단어는 이렇게 하고. 정작 그런 친구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데올로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만 했다, 기계적인 암기만 했다, 당연히 영영 풀이에 대한 해설이 나왔을 때 그 의미가 맞는지를 매치를 못 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린 아이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출제를 하셨을 때 조금 노리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정밀함에 좀 감탄을 많이 했었던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요, 또 단어가 1부터 5번까지는 애들이 또 외운 단어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장은 또 새로운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다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외웠던 거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독해 실력이 부족하거나 단어나 구문이 부족하다면.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어떤 유형, 어법은 따로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유형을 따로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법입니다. 그래서 이 어법을 왜 많이 힘들어 할까라는 포인트는 제가 상담을 또 많이 하고 뭐 진단고사를 또 치게 되면서 학부모님들이랑 또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 포인트이거든요. 어법을 잘하는 친구는 잘해요. 근데 대부분 어법을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개념 정리라는 것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하게 고등에서 좀 봐줘야 되는 핵심적인 문법 개념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다. 왜냐면 너무 어렵거든요.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외우는 것이 지루할 수밖에 없는 수업이 어법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탄탄하게 개념 정리하는 것이 좀 힘들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무슨 개념을 배우게 되면요, 개념을 적용하고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그제서야 이 개념이 확실하게 와닿게 되고 적용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문장이나 이제 닥쳐와도.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수업은 되게 열심히 듣는데 필기도 열심히 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못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뭔가 맞닥뜨렸을 때도 출제 방향이나 포인트가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한 상황인 거죠. 연습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이 밑줄이 이렇게 쳐 있어도 뭘 물어보고자 하는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요. 근데 그게 안 잡혀 있는 애들은 얘도 이상한 것 같고 쟤도 이상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약간 개념 전개에 맞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을 들이고 공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객관식 안에서 오답률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지문은 아이들이 외우고 공부했었던 지문 내용이랑 똑같이요. 근데 그 지문을 요약하는 이 새로운 문장이 있죠.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따로 이제 작문을 하신 그런 문장인데,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을 독해를 하게 될 때 문장 구조가 또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 안에 모르는 단어가 섞였을 때 정확하게 독해가 어렵겠죠. 그럼 당연히 A, B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도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더 안 좋은 거는 여기 A, B에 나오는 단어를 또 생전 처음 보는 단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바탕 난리 났는데 또 여기서 한바탕 또 난리 나고 에라 모르게 따지게 되는 상황. 그게 대부분 기초가 약한 아이들이 이 객관식 문제를 맞추지 못하는 패턴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아마 제가 아까도 처음에 잠깐 강조를 드렸거든요. 상위권을 잡는 문제라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술형 지문에 해당하는 범위를 알려주세요, 선생님들께서. 근데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지문에 해당하는 것들을 무조건 달달달달 암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시험을 딱 치려고 봤더니 암기를 했던 문장이랑 똑같지 않아요. 일부가 변형이 됐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절하게 응용하고 작문할 수 있는 기본기 바탕이 되어야만 정확하게 영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기계적 암기로는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암기가 좀 미흡한 친구들이 뭔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이제 틀리게 되는데, 그런 거가 있어요. 우리가 서술형 문제를 오히려 너의 마음대로 프리스타일로 써보렴, 이러면 우리말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뭔가 조건을 달아요. 뭐 글자 수는 다섯 글자 내외로, 혹은 앞에 철자는 C로, 가로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면 우리의 모국어조차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이 여기서 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영어 자체도 어려운데 이런 조건이 자꾸 달리다 보니까 서술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대비하는 전략의 핵심을 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어요. 어딜 가나 많은 설명에 의해서 이거는 많이 강조하셨을 거예요. 고교 수준에 가능한 한 많은 범위의 단어를 외워라. 근데 저희가 지금 창문여고 설명회잖아요. 그 창문여고 내신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이게 방향이 어느 범위에 어떤 단어를 위주로 좀 외워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막연하잖아요, 너무 범위가.
어떤 교재에서 무슨 어떤 단어를 위주로 외워줘야 되는지. 근데 제가 분석을 굉장히 좀 잘하는 타입으로 유명한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 범위가 어디에서 조금 더 주목돼서 외우게 될지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 대비할 때 거기에 있는 단어들 위주로 좀 외우게 시키고 비내신 기간 안에서도 이왕이면 단어 외울 때 그 단어를 위주로 외우게 시키고 있어요. 네, 정말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 또 한 번 감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든 정독할 수 있는 구문 분석 능력이 있다. 한마디로 동사 못 찾는 친구라면은 다음과 같은 악계에 있었던 문제 전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공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건데요. 문법 개념이 적용이 되면서 구조가 보이고 거기에 맞게끔 정독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독해가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숙제를 시킬 때 한 번에 일주일에 100문장 정도를 시켜요.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개념을 공부했던 것을 적용한 100개의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암기를 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런 문장 구문 분석이나 정독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는 잘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어 많이 외우면 돼. 이거가 아니라 시험지를 분석을 해보면 부스터복화 단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유형으로 공부를 해줘야 될지가 나오게 돼요. 저는 그거를 다 모아서 보니까 5가지 유형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형을 각각의 어떤 범위는 좀 겹치더라도 유형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우리 학교 스타일에 맞는 것을 계속 반복시키고 암기를 시킵니다. 네, 이런 스타일 자체를 맞게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요. 많은 시험 범위를 좀 균형 있게 학습해야 된다. 자, 7주간의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모의고사 나가고 교과서 나가고 부스터복화도 계속 이렇게 시험도 치고 하겠죠. 근데 학생들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되는 그런 개념도 생기게 되고 분명히 수업 시간에 들었지만은 시험 당일날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생겨요. 그러면 바로 직전 날에는 그걸 골고루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단어 암기가 미리미리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단어 외우느라 정신없기 때문에 그 직전 날에 전체적인 모든 시험 범위를 복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1, 2주거든요. 1, 2주 전이에요. 근데 보통 애들이 그때 범위가 다 끝나게 되거나 아니면 좀 이제 학원에서 해주는 것을 너무 신뢰를 하고 믿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공부의 틀을 놔버려요. 자기 공부인데. 그래서 애들이 그때 오히려 열심히 집중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뭔가 소스를 얻어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뭔가를 놓다라는 거죠. 저는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이때가 정말 중요하다. 이때 공부 숙제 안 하면 정말 너는 혼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2주 전, 1주 전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르게 글 읽기를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애들이 저는 이런 A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기를 원했는데 애들이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고 클리닉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애들이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저는요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이건 뭔 거 같니? 제가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이들한테 질문도 좀 밀도 있게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방향을 좀 잡아주려고. 근데 그거는 제가 AI가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대화를 할 수 있게 아이들한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시간도 없고 과제도 밀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귀찮다 그냥 찍자 그리고 이렇게 말아버리거든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한 문제를 두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고민하면서 사고력이 확장되고 뇌가 막 쑥쑥 성장을 하게 되는데 너무 기계식이고 양에 밀려가지고 뭔가 내 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한 문제를 막 빨리 답지도 확인하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하게 좀 그런 여유를 두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이 부분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나왔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안 나와요. 라고 하는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바인데요.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될 때는 중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시험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노력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죠. 그리고 단순하게 암기 위주로 되게 쉽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신 시험을 쳐보니까 막 60점, 5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 딴엔 열심히 했대요. 이전과는 다르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선생님의 기준치와 학교 내신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받아줘야 되는
뭔가 적정량은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00도씨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서는 그래도 노력했다라고 거기서 안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시험이 어려운 것만큼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관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물쇠 압박 관리는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이렇게 서약서를 쓰고 들어가요. 입학할 때. 그리고 과제가 미흡이 되거나 지각하게 됐을 때 수업을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따로 이제 시간 일정을 잡아서 그때 일부러 보강을 해요. 제 눈앞에서 영상 듣게 하고 제 눈앞에서 리뷰를 시키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상을 보내주면 애들이 대부분 안 듣기 때문이에요. 네, 시험 범위 해당하는 영상도 안 들어와요,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에서 모든 걸 다 시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점수가 조금 많이 계속 안 따라오고 있다. 이 친구 절대 성적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경고를 하고 퇴원 조치도 시킬 수도 있고요. 저는 좀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강사로 좀 유명하기 때문에 공부를 일단은 이왕 할 거 제대로 하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고자 한다면 저한테 본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의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성과는 이렇게 100% 숙제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단어 시험도 패스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좋은 텐션의 수업 분위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지각생이 없기 때문에 어수선하지도 않아요.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사실 맞춤 상담이라는 거는 그냥 되게 이름만 봤을 때는 거창한 것 같지만 좀 더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시험지 3개를 두고 같이 상담을 해요. 제가 만든 자체 진단고사랑 그리고 내신 시험지랑 모의고사 시험지 이렇게 3가지를 두고 아이들이랑 정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에 대한 어떤 뭔가 문제나 이런 게 단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더 자세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늘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해요. 상시적인 상담. 그래서 저는 클리닉 시간을 뭐 이제 수업 시간 앞뒤로 계속 이제 진행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계속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리닉 시간은 아마 이제 수업 전후 제가 지정해주는 의무 클리닉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매번 복습을 해오라 하면은 그 틀을 잘 모르거나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잡아주게 되고 오늘 이걸 배웠으면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복습을 무조건 하러 와야 된다는 인식을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아이들이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다 보면은 그냥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서 해요. 지금 현재 제가 고3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알아서 클리닉을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안 알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뭐 학교 스타일의 유사한 문항을 만들어서 당연히 분석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적중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만들겠죠. 그리고 시험 전에 최소 3회 정도를 실시해서 그 중간중간에 뭐가 부족하고 뭐를 더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각각의 다른 어떤 취약점 이런 거를 이 아이는 뭐 서술형 자료, 이 아이는 뭐 어법 자료 이런 식으로 다르게 이렇게 맞춤 자료를 배부를 하게 되어서 각각의 어떤 빠져있는 구멍들을 메이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낸 성과는 이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거를 제가 다 넣지를 못해서 그런데 올해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성과가 조금 1에서 3등급 비율이 아쉽죠. 근데 2, 3학년 아이들은 이거의 과정을 좀 더 밀도 있게 거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비중이 더 늘어나는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딱 쳤을 때 당연히 100% 모든 학생들이 1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요? 기본기 자체가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다져지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저랑 같이 거쳐가면서 다듬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과도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